김다은 선생님이 융 공부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게 이 책 탄어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는 책이 제가 카톡에 올려놨는데 그 책은 부교재로 제가 융 클래스의 부교재인데 사실은 융 클래스가 아니라도 컴버그를 이해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동양 사상 속에서는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언어 이전의 세계, 언어가 끊겨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진리 추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컴버그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통찰을 주어야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언어가 없는 세계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언어가 있기 이전에 상처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도울 때 너무 언어를 통한 말하자면 해석을 통한 치료, 통찰을 통한 치료만 강조하는 것이 조금 서구적이에요. 동양 쪽에서는 조금 더 현대 정신으로서 이해하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 동양 심성에는 더 맞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탄어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그 유물선 그리고 기독교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영성을 이 탄어선사라는 분이 자기의 독특한 어떤 선의 경지에서 회통했다고 얘기를 하죠.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오래된 수련 과정 속에서 가진 그분만의 깊은 통찰을 문광 스님이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CC가 어떤 어느 쪽의 라인이 어느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성적인 측면을 정신분석적인 측면과 함께 다루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첫 시간에 융을 공부하고 둘째 시간에 우리가 컴버그를 배우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하지만 또 한쪽에는 스피리추얼한 부분 우리의 무의식의 부분 어떤 언어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부교재로 여러분 모두가 좀 읽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같이 디스커션에 나가는 것으로. 예후 2장에서는 경계적 성격 구조 내담자의 집중적 장기 심리 치료와 관련된 예후를 논하고자 한다. 3장에서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를 위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수정된 분석 절차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유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내담자 중 몇몇은 분석이 가능한데 치료 초기부터 분석이 가능하기도 하며 아니면 제한된 심리치료 유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을 거친 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장에서 간단히 제시되는 예후의 고려는 경계적 성격 구조 내담자에게 대해 장기 정신분석적 심려 치료를 할지 이들을 분석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 중에서 필자의 임상자료 분석과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양적 성과 연구 결과를 통합한 것이다. 필자의 예후에 관련된 다음 요소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기술적 성격 진단 2. 자아 추악성 정도와 유형 3. 초자아 병리 정도와 유형 4. 대상관계의 질적 특성 5. 치료자의 전문성과 인격 필자는 경계적 성격 구조 내담자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떤 측면이 예후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측면이 예후와 관련 없는지를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1. 기술적 성격 전단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말은 디스크립티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테크니컬이라는 얘기 아니고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런 얘기죠. 디스크라이브 한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서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연과학적인 태도는 그 양적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정신 분석 쪽에서는 양적 연구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질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퀄리터티브하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술적 그리고 기술적인 진단, 성격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기술적 진단은 경계성 성격 구조 내담자에서 핵심적인 예후 요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내담자의 성격 장애 진단에 적용되는 것이지 신경증 증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증 증상은 모든 정신병리 수준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심한 성격 장애를 가진 어떤 내담자는 신경증 증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신경증 증상은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유용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신경증 증상이 없는 경계성 내담자의 경우 예후가 나쁘다는 증거가 있다. 특히 성격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신경증적 억압이나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으면 신경증을 가진 비슷한 경우에 비해 도움을 찾고 치료적 노력을 계속하는 동기가 적어진다. 우리는 불안이 있는 것이 심리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는 좋은 지표가 되며 아마도 내담자의 치료 작업을 동기화하는 강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인상적으로 일반적 불안의 정도나 신경증적 고통의 정도는 성격장애의 자아동조적이나 자아이질증보다 덜 중요한 것 같다. 대개 불안이나 고통 때문에 내담자는 치료를 받으러 오고 치료를 지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장애의 자아동조성 정도는 내담자가 증상을 없애길 계속 원하는지 아니면 위협이 되는 치료를 없애기를 선호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이 있으면 처음에는 치료 관계 형성하는 데 좋은 예후적 요소가 되지만 점차 더 정확한 예후는 내담자의 성격장애에서 나온 예후적 지표로 대체돼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보시면은 우리가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주위에서 이분이 임상에 오도록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의 또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인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불편해할 것인가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고 신타니가다 이고 디스타니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격이 나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내가 내 성격 가지고 사는 게 참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가 힘들다고 느끼고 내가 사는데 너무 불편해서 어떤 변화를 원하는 사람, 이거 디스타니가다는 얘기죠. 자기 성격은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이 두 가지 레벨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의 강박적인 것, 또 강박적인 성향인 강박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강박적으로 사는 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내가 매일 청소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서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나 이거 고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치료를 계속할 동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깨끗하고 그리고 내가 강박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 내 성격은 내가 고칠 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래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보는 거죠. 예후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도 남자가 자기의 상태가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애적인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하게 그랜디오스 셀프가 있는 사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 사장이고 아주 유명한 배우고 장군이고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 상담이 왔다고 할 때 이분들이 정말 상담자하고 치료를 계속 하겠다고 할 것인가. 근데 이분이 오게 된 것은 어쩌면 많은 경우에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오기도 하지만 자기는 세상 없이 편한데 자기애적인 사람이 어때요? 자기 밖에서 사장이 있는데 집에 와서 사장 노릇을 한다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완전 인플로이가 되죠. 와이프도 인플로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하고 관계가 아주 심각해지고 부인이 계속 이렇게 당신 성격 고치지 않고 이대로 살 것 같으면 나 못 살겠으니까 우리 황혼 이혼합시다 라고 해서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은 와서 고분고분하게 내 성격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출세하고 아이들 이렇게 지금 좋은 환경에 살도록 하는 게 내가 밖에서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때문에 내가 성공했는데 왜 이걸 고치라고 하는지 이분은 납득이 쉽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 보드라인 레벨의 내담자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이 자기의 성격 구조가 불편하지 않은 단계에서 불편한 단계로 가는 것이 치료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단지 이웃이 불편할 뿐이. 근데 본인이 세상을 가장 편하게 살면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에게 지금 편한가 안 한가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성격대로 모든 것을 내가 obsessive한 것은 다른 사람도 obsessive하게 뭘 하라고 그러고 지시하고 하는 상황에서 못 견뎌내는 이웃은 첫 번째는 그냥 가족이죠. 가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나서 결국은 치료해 왔지만 이분은 아직도 가족들이 잘못 생각한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애써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구박한다고 느낀다는 얘기.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야 이거 신타니까 자동적이게 자기가 사는데 자기 성격대로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사람을 이게 시간이 가고 상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상담자와 관계에서 상담자가 자기를 충분하게 컨테인 해주면서 서로의 정서를 살필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나는 편하다고 했는데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는 것이 깨쳐지면 정서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이거 내 못된 성격 때문에 참 내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소외됐구나. 내가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는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게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상태가 자기 성격 자체가 괜찮다고 느끼는 건지 아주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그 상태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 자기 표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치료 세팅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주위에 보면 많은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제가 이제 그 어르신 저보다 이제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보면은 평생 가도 그걸 못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억압하는 그 에너지에 굉장히 많이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은 자기 존재 자체
그 내가 평생 해왔던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행동이나 그런 어떠한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그거를 부인해 버리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걸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시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의 어떠한 저도 이렇게 계속 지금 뭐 공부하고 그런 그때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이 여태까지 배워왔고 내가 이렇게 기준이 되었던 그 부분이 한 부분에 잠깐만 무너질 것 같은 그걸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융하고 이제 수도원의 어떤 그 수도 원장하고 이렇게 반반씩 썼어요. 그 책을 반은 융의 입장에서 쓴 거고 또 반은 그 수도자의 입장에서 쓴 거고.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50대, 40대 후반, 50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는 이제 수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기 누가 김 저기 교수님 김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뒤에 이렇게 책이 쫙 꼽혀 있잖아요. 김동완 선생님. 예. 네. 이게 자기가 어디에 책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 인생을 보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 책 정리했듯이 딱 정리가 딱 돼 있다는 거죠.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도 있죠. 내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딱 꼽아놓은 거니까 자기가 정리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40대 후반 50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장을 막 흔들어 놓으신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걸 흔들어 놓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정리해서 꼽아 나가는 나머지 인생을 그 융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심리적 변화가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생긴다는 거죠. 그 인생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 뭐 모든 지적 그런 걸 이렇게 해갖고 와서 그거 온 게 이제 허망해지고 그걸 버리고 다시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수도자에서는 평생 젊었을 때 들어와서 그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돼서 나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저걸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책이 내 나이 40 후반인가 그게 비슷한 책이 있는데 아주 소책자예요. 짧아요. 근데 그게 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 40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 거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살아온 걸 놔버린다는 거. 근데 그게 거기에 반대적으로는 그게 부인은 하지만 그게 아니다고 내가 필요 없고 그래서 부인은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굉장한 에너지를 제가 쏟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비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 시스템을 공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죠. 대부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일수록 자기의 신조가 있어요. 그 신조를 붙들고 절대 못 놓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직된 그러니까 리지드하다가 아주 고집스러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분들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유연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 들면서 유연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더 고집스럽고 자기 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밀어붙이는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내가 저번에 좀 나눴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놓기가 힘들었다는 거. 근데 그 반면에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의식 중에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거기 쏟고 그러니까 그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현대 갈등 이론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욕동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에너지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칠까 봐 과거에 내 믿음 시스템을 공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박적이고 원칙적이고 아주 단호함으로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분들은 자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분이죠.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데 에너지가 전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자기가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 자기가 성장하는 삶을 살 기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배분이. 그래서 현대 갈등 이론에서는 어떤 행동도 방어만 있거나 만족 추구만 있는 게 아닌데 최소한의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내가 누구나가 일정한 부분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상황에 걸맞는 정도의 방어만 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최대한의 욕동 만족을 취해야 된다. 그 욕동 만족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어떤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데 내가 의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무슨 섹슈얼 인스팅트다 어그레시브 인스팅트 이런 본능 이론을 좀 떠나서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참으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거나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를 익스플로어 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탐구하면 할수록 내 기존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거 탐구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안에 갇혀서 그 기존 세계 속에서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보통 융이 봤던 그 당시에 융은 뭐 35, 뭐 30대, 40대 이 중년을 35세 정도로 보지 않았나 싶은데 과거의 얘기니까 지금은 아마 거의 중년이라는 게 한 70대쯤 봐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이들이 차이가 워낙 평균 수명이 달라지니까. 근데 어디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는 계속 오르막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내리막길인데 여러분들 우리 유상현님은 등산 가시니까 오르는 길이 더 위험한가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한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내리막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산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들도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보다는 하산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산길이 더 위험하다. 한계를 못 느낀다고 그래요. 나는 안 가봤지만 갔던 친구들 얘기해 보면 올라갔다가 돌아올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생각에는 되게 거기서 그런 욕심을 품게 되는 게 에베레스트 그 성장이 바로 우리 도봉산 보이듯이 보인대요. 우리가 이렇게 도봉산 가고선 선인목을 보이듯이 이게 보이니까 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체력이 갔다가 돌아올 체력까지를 감안해서 자기 한계를 측정하고선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면은 내려오기 쉬울 거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이제 정복하고서 내려오다가 등산하는 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체력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데존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평지보다 아주 굉장히 한 몇백 프로 더 많은 에너지가 쏘기 때문에 되게 쓰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에서도 항상 저도 내리막길을 생각해 지금 전번에도 산에 가다 한번 떨어졌는데 근데 그런 게 항상 생각해 오르는 길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기가 재밌는 얘기죠. 융이 우리가 중년 때까지는 남자들은 그냥 남성성만 가지고 살아도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왜 뭔가를 자기 걸 추구해야 되니까 계속 그 남성성을 가지고 살아도 근데 그 생각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어려서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키워줘야 되는데 융의 시대로 생각하면 남자아이들이 남성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중년까지 살아왔는데 중년까지 성공했는데 그 모드로 나머지까지 살아가려고 하면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오르던 패턴으로 내리막길을 가다가는 사고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자기 것으로 오운하지 않고 있던 애니마, 그 여성성을 자기 것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가야 된다. 지금까지 그건 여성들이나 하는 거, 그 어떤 다정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돌보거나 이런 것은 그건 여성들의 몫이 남성께 아니라고 하고 살았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성성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은 자기의 애니마를 통합해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인격이 변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 경우에는 자기의 여성성만 가지고 살 게 아니고 남성성도 통합해서 이제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인격으로서 통합된 인격체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머추어리티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머추어리티로 간다는 것은 인격 통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잠재성들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융이나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다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같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사회의 인습상 우리는 너는 남자야. 너는 남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서 그대로 살아왔지만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쪽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 돼보지 못한다는 얘기. 그냥 남자나 여자라고만 살았지 사람으로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통합된 인격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돼본 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만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합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는 남성들의 경우는 자기 안에도 여성성이 있는데 그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이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를 하는 것이 무슨 영웅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영성적으로는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자기 실현이라는 건 자기의 발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과정보다 이건 굉장히 고격적인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보고 내가 지금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게 참나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어떤 서구적으로는 리얼 셀프 혹은 트루 셀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순례의 과정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신성을 내가 찾아내서 원래 나인 것을 원래 내가 되나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음 학기에 동서양의 이런 영성들 라인들과 이런 또 임상적인 통찰들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어요.